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리더십 영상에서 리더십의 데피니션, 리더십이 뭔지, 또 리더십의 다양성,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지난 영상에서 리더십의 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리더십의 종류가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마. 그러면요, 그리스어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 선물이라 소리입니다. 즉, 신이 특정인에게 준 선물이라 소리죠. 그래서 그 내용은 뚜렷한 이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 동조와 복종을 끌어내는 힘이에요. 이 카리스마. 이 사람이 뚜렷한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들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람에게 공조를 하고 복종을 하고 잘 따라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것이 카리스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로는 이 사람은 포즈가 있다. 아우라가 다르다. 위엄이 있다. 존재감이 남다르다. 아주 인상이 강렬하다. 또 우약감이 있다. 왠지 이 사람 앞에 서만 가면은 좀 주눅이 든다고 할까요? 길을 못 피고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나도 모르게 이끌리게 되는, 동조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 사람에 가리켜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흔히 사주에서는 이 사람이 이 양인살을 가지고 있다든지 괴강살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칠살격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아우라, 포즈, 위엄, 또 존재감, 이 강렬한 인상 이런 게 있어요. 예, 흔히 이 사람들이 앉아서 그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한마디를 하니까 좌중이 모두 조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다른 아우라가 있다. 남다른 기운이 있다 소리죠. 또 위엄이 있다. 존재감이 남다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임원이라면 임원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갑론을박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회장이에요. 회장이 나타나서 한마디를 딱 하니 이 사람들이 모두 좌중에 조용해졌어요. 그러면은 이때 그 회장님을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이 회장님의 갑질입니다. 갑질. 이 회장님하고 여기 임원하고는 사회적 지위가 달라요. 또 경제력의 차이도 달라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돈, 이 파워로 이 사람들을 굴종을 시킨다든지 또 이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갑질입니다. 이들이 순응을 하는 것은 굴복을 하는 것은 이 사람만큼 이 사람들이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장님은 파워가 세고 임원들은 상대적으로 파워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의 말 한마디에 모두 좌중이 조용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이들과 이 사람이 스펙이 모두 동일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두 좌중이 조용하고 이 사람이 남다른 존재감, 쉽게 얘기해서 미친 존재감을 보일 때, 이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나 대부분 정치인들 카리스마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부럽게
나는 팀장인데 카리스마가 없어서 좀 걱정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카리스마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재능,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리스마가 이 리더십 개념으로까지 발전이 된 것은 이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의 공이 큽니다. 이 사람이 1920년대에 이 카리스마를 개념화시켰어요. 어떻게 개념화시켰느냐면은 이 사람의 파워, 힘이 이들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다. 이들이 이 사람의 이 파워를 수용할 만하다. 내지는 정당하다고 인식이나 지각을 하면은 이 사람의 파워는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그 권위가 되면은 권위에 의해서 이들을 지배,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위에 의한 지배입니다. 막스 베버가 얘기한. 그래서 권위에 의한 지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통적 지배, 즉, 그, 왕이 다른 일반 백성이나 신한테 자기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왕이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거, 이 사람들이 모두 수용할 만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 백성이나 대신이 아닌 자기 아들한테, 내지는 딸한테 왕위를 계승시켜 줘도 수용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행위나 아니면 새로 왕이 된 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왕의 지배 내지는 통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가부장적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지위를 아버지의 재산이나 권력이나 아버지의 포괄적인 모든 지위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이게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죠. 요 사람들이. 이게 전통적으로 늘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옛날에도 수용했듯이 지금도 수용할 만하다. 뭐 그렇게 인식하고 지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파워가 권위로 바뀌어서 이 사람은 권위에 의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통적 지배고요. 이 사람이 만약에 판사나 검사는 시험에 의해서 사법 시험에 의해서 내지는 로스쿨에서 시험에 의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검사의 그 파워를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수용할 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판사, 검사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그 권위로 이 사람들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파워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권위로서 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그 지배가 승립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회사의 어, 부장이 임원이 됐다. 그러면은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사평가 그 규정에 의해서 임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합법적이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임원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임원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지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전통적이지도 않고 공식적이지도 않은데 이 사람의 자질, 재능, 아, 아주 비상한 재능 때문에 자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주 재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 영적 소질, 영웅에 버금가는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고요. 인식하고 그래서 수용할 만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 권위가 생기는 거고 이 사람의 힘은 권위가 돼서
이 영웅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카리스마적 지배입니다. 예. 리더의 비범한 그 자질의 사람들의 동조하고 추종한다는 거죠. 이렇게 막스가 1920년대에 카리스마라는 그것을 개념화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1940년대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 카리스마 리더십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가 경영학계로 들어온 거는 7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는 이제 80년대인데요. 이제 국경 없는 하나의 시장이 출현했어요. 글로벌 경쟁이 시작됐죠. 그렇게 하고 그동안 선형 사회에서 이제 비선형 사회로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선형에서 여기서 끊기면은, 즉 내가 돈 20억을 가지고 공장을 세워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얼마에 팔으면은 1년 후에는 손익분기점, 즉 얼마를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고, 또 2년 몇 개월에는 내가 이익률이 얼마나 되고 3년 차는 얼마나 되고, 이게 직선이니까요. 여기서 끊겠다고 해도 앞으로도 그로 직선 기울기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세로축이 수익률이라고 그러면 가로축은 기간도 될 수 있고요. 투자액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산업사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80년 이후로는 80년대에는 이제 더 이상 이게 선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기면 요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디로 올지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된 거예요. 예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혼돈, 카오스 내지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 경제의 그 환경이 그 기업을 둘러싼 그 컨텍스트 맥락이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변화 관리의 필요성이 존재해요. 이들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환경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변화가 혁명보다 더 어렵습니다. 혁명은 기존의 질서를 다 붕괴시키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인데요. 그러나 변화는 기존의 그 판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환경 하에서 기업의 생존이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카리스마 리더, 변혁적 리더가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의 이런 재능, 탤런트, 영웅적 자질, 이게 필요했고요. 또 상황적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런 카리스마 리더, 변혁적 리더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80년대 이후로 2010년대까지도 지금도 연구가 많이 되고 많은 논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변혁적 리더가 그렇습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이 출현이 되려면요, 이런 상황, 아까 비선형적인 사회,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사회, 이런 기업 입장에서 기업을 둘러싼 컨텍스트, 맥락이, 상황이 스트레스를 주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 리더의 그 자질, 아주 영웅적인 뛰어난 자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리더와 부하 간의, 팔로워 간의 상호작용, 그 관계의 결과 이 사람들이 리더의 자질을 알아보고 인식하고 이 리더를 추종해주고 동조하고 잘 따라야 돼요. 즉, 이 지각과 반응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게 학설 대립이 있었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이런 기업에 스트레스 주는 상황적 맥락이 반드시 있어야만 카리스마 리더가 출현될 수 있다는 설이 있고요. 또한 다른 쪽의 논문들은 아니다. 카리스마 리더가 나오는데 이 상황은 꼭 필요 요건은 아니다. 이거 상황적 맥락이 없어도 이런 리더의 훌륭한 자질이 리더 있는 사람이 카리스마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즉, 요 상황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난세에 그 난세를 해결해주는 영웅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이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난세 없어도 영웅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간다.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 둘 중에 모두 다 어느 하나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상호작용이다. 즉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보고요.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리더의 자질, 영웅적 자질, 비범함을 인식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의 자질을 수용할 만하다. 리더의 그 영향력, 지배력을 내가 거기에 복종하겠다. 잘 따르겠다. 이렇게 됐을 때 카리스마 리더가 발생한다는 거죠.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 리더십의 본체는 이 사람들의, 팔로워들의 지각 내지는 인식과 반응입니다. 이 사람의 비범한 재능을 인식하고 지각하고 이 리더를 신뢰하고요. 복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돼야만 카리스마 리더가 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적 맥락만으로도 리더의 자질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지각과 반응이 없으면은 카리스마 리더는 출현하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리더의 자질이 아무리 뛰어난들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지각을 안 해요. 알아봐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카리스마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도 이들이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알아봐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카리스마 리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회의에 이게 뇌지예계입니다. 이 나머지 모두 다는 음들이에요. 즉 음은 소인들의 소인을 의미하죠. 이 사요 하나만 양이에요.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가 기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오효가 임금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임금이 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무력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들도 전부 다 음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음들이 상황을 타개해 줄 이 양이 오효가 이 위로 다음 단계가 이게 군왕 임금의 자리예요. 이 양이 빨리 임금님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즐겁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역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리더의 자질을 이 사람들이 난세가 되면은 이 사람들의 그 난세, 스트레스 상황을 빨리 해소하고자 이 영웅적인 자질이 있는 리더를 빨리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적 맥락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알아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에, 상황적으로 위기시라든지 이 난세가 되면은 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리더를 찾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론은 카리스마 리더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리더를 알아보고 반응을 해야, 즉 리더를 신뢰하고 동조하고 추종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만 카리스마 리더가 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카리스마 리더십은 이 카리스마 리더의 이런 자질이 있어요. 이런 성향이라고 할까요? 속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특성을 기초로 이런 액션, 비헤이버, 행동을 해요. 행동. 그 행동을 보고 이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부하들이, 추종자들이 리더의 자질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리더의 비범성을 인식하고 이들이 이 리더의 그 지배, 리더십에서는 이 리더의 영향력을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리더를 감정적으로 좋아하게 되고요. 애착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리더를 신뢰를 하고요. 어,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든지 위험성을 스스로 리더를 위해서 감수를 해요. 이들이 리더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요. 또 리더가 어떤 의견 주장을 내면은 의심 없이 모두 수용을 합니다. 또 리더에 대해서 복종하고요. 이 사람의 하자는 대로 복종을 해주고 또 리더를 존경하고요. 또 이들은 리더와 똑같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이 리더를 욕을 하면은 꼭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처럼 격앙됩니다. 그래서 리더와 똑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걸 동일시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이 되려고 리더의 품성이라든지 리더가 세상을 보는 그 인식이라든지 또 리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개념이라든지 리더의 가치관이라든지 리더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이 카피를 하려고 그래요.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리더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리더처럼 되려고 하니까 일도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리더에 충성하고 회사에 충성하고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이 카리스마 리더십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 리더와 카리스마가 아닌 리더,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와 카리스마가 없는 리더의 행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많은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러니까 카리스마 리더와 카리스마가 없는 리더와의 행동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게 없습니다. 요 네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요. 예, 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와 카리스마 없는 리더는 이 현재의 상황이나 현 상태에 대해서 카리스마 없는 사람들은요, 현 상황에 대해서 그냥 동의를 해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는 싫다. 이게 현 상황이 잘못됐다. 그래서 현 상황을 변화시켜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현 상황을 볼 때.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차이가 이게 카리스마 없는 사람들은 미래가 현재보다 약간 개선하는 정도로 카리스마 리더는 아주 대폭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현 상황에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현 상황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비전인데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뭔가 이게 잘못된 점이 많고, 지금 현재보다 카리스마 리더가 생각하기에 요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보다 훨씬 확연히 좋은 그 미래가 온다. 이것이 비전이거든요. 미래의 바람직한 미래상이죠. 그것을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 와닿게 아주 매력적인 미래상을 그걸 제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들은 요거를 잘 못해요. 그런 비전 제시를.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현재 상황의 이미지, 현재 상황의 메시지, 이런 거는 굉장히 불만족으로 하니까 이건 부정적 이미지를 그리고요. 자기가 꿈꾸는 미래, 그 비전의 그 미래상은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조를 시켜요. 그래서 그 명료화를 지금 현상은 부정적인 이미지고, 카리스마 리더가 꿈꾸는 미래상은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 그 두 개를 메시지를 잘 조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명료화 시키는 게 아주 뚜렷해요. 뚜렷.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메시지나 현 상황과 미래 비전의 메시지 이미지를 얼만큼 대조적으로 명확하게 대조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비전의 매력성, 설득력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카리스마 리더의 비전이 훨씬 더 설득력이 좋고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이 비전이나 이런 메시지, 이미지를 전달할 때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전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래 비전을 나는 자기는 자신 있다. 미래 비전을 달성할 자신이 있고 나는 틀림없이 그 달성을 확신한다. 그걸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내 이 한 몸 바치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열정과 그 행동을 자극해요.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통 카리스마 리더들에게 아주 이 설득력 있는 이런 탁월한 비전, 흔히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날이 오기를 꿈을 꾸봅니다. 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 이런 아주 또 히틀러의 천년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간디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영국의 통치로부터 독립해가지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도, 그 간디의 비전이었죠. 이런 이런 비전을 잘 만들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렇게 명료화를 시키고요. 아주 설득력 있고 또 이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 신 이걸 이들에게 보여줘요. 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죠. 이 비전 달성을 위한 수리 전략이거든요. 방법론이. 이 비전 달성을 위한 방법이 전략인데 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은 이것이 비전통적 전략, 즉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독특한 그 누구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런 방법론을 선택을 해요. 그러나 카리스마 없는 리더들은 이 전략을 그냥 옛날에 있었던 거에서 약간 개선한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감수, 위험 부담을 이들은 조금밖에 안 하려고 해요. 카리스마 없는 리더들. 근데 카리스마 리더들은 아주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이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전략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전략의 실패 확률은 이 카리스마 리더의 전략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 감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 리더들이에요.
이거요. 이 카리스마 없는 리더들의 행동은 그냥 표준적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규범이나 법에 잘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잘 따르는 정도죠. 그러나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은 현재의 규범에 반대를 해요. 어, 킹 목사가 인종차별이라든지 또 간디가 영국의 식민 통치라든지 이런 거 반대를 했죠. 그리고 반대를 하면은 킹 목사 사례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 저항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킹 목사 같은 경우는 매일 킹 목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살해 위협을 협박을 계속 받았어요. 결국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게 1963년 연설인데요. 68년에 총살당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요. 개인적 위험을 감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하고요. 간디도 영국에서 대학을 나온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살 수 있음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다 접고 서민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자기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영웅이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이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희생을 하고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맞서는 거예요. 살해 위협을 계속 당해도 그런 걸 이 사람들이 보고서 이 영웅의 용기와 결단력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는 거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더 숭배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김 목사 한마디면은 의심 없이 모두 김 목사의 주장을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김 목사나 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주장을 이 사람들이 모두 그걸 잘 따르고요. 복종하고 이 카리스마 리더를 존경하고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와 없는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결정적인. 이것으로 인해서 이 팔로워들이, 부하들이 리더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숭배하고 아, 동일시 리더처럼 되려고 하고 또 리더의 생각이나 모든 걸 모방하려고 하고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비전과 이 전략에서. 또 이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해요. 이게 경영학에서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 수단이 전략이고요. 전략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입니다. 자원과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전, 전략, 자원이 폭포수가 비전서부터 밑으로 딱 일관성 있게 떨어지듯 그걸 캐스케이딩이라고 하거든요. 경영 전략이나 이런 데서. 이게 숨이 일관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은 현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현 상황을 대폭 뜯어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변화의 폭이 커요. 카리스마 없는 리더들은 현 상황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데 힘쓸 뿐이에요. 그래서 변화의 폭이 적어요. 반면에 카리스마 리더는 현 상황에 반대하고 즉 변화의 폭이 커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세우고 이 전략을 실현시킬 자원이나 능력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카리스마 리더의 전략 속에는. 그래서 이 카리스마 없는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략과 자원의 그 불일치가 그 갭이 그렇게 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려고 하는 캐스케이딩을 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이런 카리스마 리더의 전략보다 나요. 그런 정합성을 캐스케이딩 시키려고 하는 카리스마 리더들은 그거를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뭐고 사람의 능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각 부서마다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환경적, 우리나라 법적, 제도적, 사회 문화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안 되는 그런 제약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통찰력 있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원들의 능력이라든지 또 제약점이 사회경제적, 법적 제약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히 민감하게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리더들은. 반면에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 변화라든지 이 자원들, 그 직원들의 능력, 역량, 이걸 꼼꼼히 체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추종자의 능력이나 욕구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카리스마 있는 리더는 굉장히 직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들의 욕구가 뭔지, 또 추종자가 원하는 가치관, 그것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그 추종자의 가치, 믿음, 이것을 끊임없이 민감하게 해서 그걸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전략을 제대로 실행을 시켜서 비전을 달성하기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비전을 달성해야 현재 상황을 그 타개하고 현재의 상황보다 대폭 발전한 그 사회라든지 회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네 가지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와 없는 리더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요게. 요것으로 인해서 카리스마 리더십의 효과가 이렇습니다. 요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때문에 요런 행동을 보고서 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고서 리더의 영웅적 자질, 리더의 비범함을 알게 돼요. 그럼으로써 리더를 감정적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이들이 힘든데 회사에 아주 감탄할 만한 미래 비전, 이걸 좋아하게 돼요. 이 미래상에 의하면 이들도 다 좋거든요. 그래서 미래 비전을 좋아하고 리더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또 이들이 리더를 신뢰하고요. 또 회사를 신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더의 주장이나 리더의 생각에 대해서 의심 없이 조건 없이 모두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이. 또 리더의 주장이나 생각에 잘 따르고요. 또 리더를 존경을 하고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리더와 똑같이 되려고 해요. 이런 동일시하죠. 그렇게 하려고 모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카피를 하죠. 뭘 모방을 하느냐. 이런 리더의 품성, 인품이라든지 타인을 배려한다든지 정의감이라든지 매너라든지 또 인간 순수성이라든지 지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모방하려고 해요. 그리고 인식, 이 카리스마 리더가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 그 관점, 이런 것도 모방하려고 그래요. 또 이 리더의 자기 개념, 이 리더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는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자기 개념을 한다는 얘기는요. 이 리더가 감정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안정적이다. 불안정하지 않고. 또 이 리더는 이 자기 가치, 즉 이 자기의 프라이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리더는 또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같은 것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 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는 아, 어지간한 역경이나 곤란에 타협하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해가지고 자기의 신념, 철학, 소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리더의 자아 개념을 이들도 모두 카피하려고 그래요. 모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아, 정서적 안정감이 모방되고요. 모방하려고 하고요.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려고 그러고요. 또 자긍심, 프라이드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들도 역시
군경이나 역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리더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행동 성향까지 보이는 거예요. 또 이 리더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해요. 또 리더의 행동까지도 복사를 하죠. 리더가 위험부담하는 것을 이 사람들도 똑같이 위험부담을 해서 이들도 이제 이 카리스마 리더처럼 행동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 팔로워가 부하가 카리스마 리더와 경쟁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들도 역시 카리스마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 이들이 경합적으로 이런 일들을 경쟁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모방 때문에 이 리더의 이런 비전이라든지 조직 변화를 대폭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 동일시하고 모방을 하기 때문에 비전이나 조직 변화를 이 사람들이 잘 수용한다는 거죠. 잘 수용하게 하게끔 하는데 카리스마 리더십이나 변혁적 리더십이 아주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위기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이 카리스마 리더십이요. 변혁적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십에도 이 카리스마 리더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더 추가되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직 변화, 비전을 이 사람들이 수용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리더십이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80년대 이후 90년, 2000년대 아주 폭발적으로 연구가 많이 일어났어요. 2010년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많은 경영학, 조직학에서 이 카리스마, 이게 변혁적 리더십, 이 변혁적 리더십에 이 카리스마 리더십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모방을 하는데 리더의 긍정적인 자기 개념까지도 모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낙관적이고 아주 긍정적이에요. 요것을 그대로 모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능력 개발을 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 활력, 에너지가 넘칩니다. 조직이 살아서 꿈틀거려요. 활기찬. 그래서 이들이 과업량이나 목표량을 이들 스스로 높게 세팅을 하기도 하고요. 위에서 더 높은 목표를 잡아도 두말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잘 수용을 합니다. 이게 조직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죠. 그리고 리더의 가치관도 모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관과 이 리더의 가치관, 또 회사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가치 부합성이다, 가치 일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밸류 콩그루언스라고 이게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리더의 가치관과 회사의 가치관과 부합성이 높고요. 일치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 조직 문화가 달라져요. 조직 문화가 생산성 있는 조직 문화로 바뀌고요. 조직 문화가 온화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부드러우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좋은 분위기로 바뀝니다. 또 조직 문화뿐만 아니라 이 리더가 추구하는 그 가치와 이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이들의 횡령, 배임 이런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회사의 위기 극복에도 상당히 그 대응을 잘해요. 이게 다 가치 부합성 때문에 그래요. 리더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와 이 사람들의 가치가 일치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회사를 따르고 하는 생산성이나 어, 또 리더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 예, 또 거래 비용도 줄어들어요. 이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죠. 신뢰가 높아지면은요, 아, 이 조직 단위의 성과 변수인 심리적, 행동적 변수 거의 모두 다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조직의 성과 변수가 다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의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이들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리더의 긍정성이 이 사람들이 모방 내지는 이들에게까지도 전염이 돼서 이들이 아주 일을 열정적으로 일에 몰입을 합니다. 회사에 몰입을 하고 부서에 몰입을 하고 회사에 충성, 부서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 희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 리더의 효과입니다. 이 카리스마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들도 이런 효과를 거의 유사하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들이 회사 조직원들이 아니더라도 회사 밖에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해도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카리스마 리더의 그 자질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지 이게 타고난다는 설이 있고요. 아니다. 사람이 개발하고 훈련하고 해서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다라는 설이 양분되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 큰 카테고리로 네 가지 행동을 잘하기 위한 그 리더의 자질들입니다. 여기 10가지를 나열해 놨는데요. 대부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거요. 그래서 다음 리더십 그 영상에서는 카리스마적 자질을 어떻게 하면 습득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